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대통령 기자회견이 막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과 회견이라고 하기엔 국민 입장에서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시작하면선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만 2시간 넘게 회견이 이어진 끝에 그럼 대체 뭘 사과하는 건지 의아해하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이목이 집중된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기명선 좀 해주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답변은 이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직접 사과나 대외활동 전면 중단 같은 공적인 조치는 사실상 거부한 채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집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리고 또 조목조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자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KBS 대담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어 세 번째 공개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사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아 사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 불명확한 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과가 이어지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막판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사과를 기대하시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며 모략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사과드린다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나온 마지막 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윤 대통령은 언론에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 팩트가 아닌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팩트를 딱 집어서 얘기해주면 사과하겠지만 관련 기사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계속되는 사과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 여사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단 말로 이유를 대신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부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JTBC 강연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과한 것이냐? 이것 외에도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장 굵직하게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악마화라고 한 발언이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공천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발언, 그리고 특검 스타 출신 대통령으로서 특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핵심 발언들만 최규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비판들이 의도적이고 과도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는데 그러면서도 공천을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와도 이거는 헌법의 기본 상권 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검 후보를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의 이력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슈별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김건희 여사 논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오늘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유경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먼저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영부인의 역할론을 주장했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조언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과거 유경수 여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단순한 조언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김 여사가 도와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지난해 11월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자 여사가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책산업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명 씨 대화에도 김 여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없이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쇄신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똥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부 사이에 있던 일화나 대화도 여럿 공개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했을 때에도 김 여사가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에 대신 답을 했다며 순진한 면이 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김 여사 본인은 억울함이 있겠지만 사과를 좀 많이 제대로 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김 여사를 감싸기 위해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의혹을 반박하면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에 불거진 7시간 통화 녹취록 논란부터 이후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비공식 활동이 문제된 데 대해선 순진해서 그랬다고 감쌌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입당 신청서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문자가 쇄도했는데 김 여사가 밤을 새가며 자신을 대신해 답변해줬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가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농단은 아니겠죠? 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지 보여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입니까? JTBC 이희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외교 일정은 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 있을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빼고는 일정을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할지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이미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친한동훈계에선 기자회견 직전까지 김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을 주장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예.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외교 무대에도 저는 참석하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지난 9월 방한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를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는데 연방 상원의원 7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제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에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자리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영부인의 역할론이 강조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은 정치부 여당 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재훈 기자. 사실 이번 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사과보다는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감싸는 과정에서 일화를 좀 많이 소개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게 된 것도 여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그래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네, 이 밖에 김 여사가 회의 때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야단 많이 친다는 말이 있던데 좀 부드럽게 하셔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말도 했고요. 네. 또 김 여사가 대선 전에 윤 대통령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들에 직접 답을 하면서 유권자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하나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거나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는 등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사과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만 사실상 여사의 역할을 공식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경수 여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사실상 모두 거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요구한 이 사안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사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이 저와 제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는 했으나 어쨌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과의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 개편 관련해서는 즉 김건희 여사 라인 이에 대해서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는 대신에 원론적으로 말썽 피우면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고요. 개각에 대해서는 인재풀을 검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빼곤 중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사실상 중단해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가 거절이 된 셈인데 그나마 오늘 유일하게 밝힌 조치라고 하면 제2부속실 출범인데 오늘 실장을 발령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BS 당시 박장범 앵커와 대담을 했을 때도 부부싸움 얘기가 나와서 영부인이 명품백 받은 사건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밖에 또 휴대전화를 안 바꾼 탓도 했습니다. 어쨌든 인사 개입이나 국정 개입 등 공적인 일에 대한 이 문제를 따지는 데 대해서 부부 간의 일 혹은 네.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치환해버리는 발언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발언들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법이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은 정재윤 여당 반장과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 해주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누구를 공천주란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누구 꼭 공천주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 개입은 한 적도 없고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공천에 대해 얘기를 했더라도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란 취지입니다.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선거 때 고생한 사람이 서운할까 봐 받았을 뿐이고 공천 관련 대화는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당선인 시절엔 너무 바빠 공천에 대해 관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속 발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관위에서 누군가 공천 관련 보고를 가지고 온 게 맞는 것인지 김영선을 해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대통령실이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이를 뒤집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은 명 씨의 전화를 받아준 사실까지 모두 설명했었는데 참모진이 언론에 전부 다 설명하지 않으며 일어난 일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두 차례 만났고 대선 경선 이후엔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해명입니다. 지난달 8일 의혹 제기 33일 만입니다. 김정인 만나러 왔다 갔어.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4차례 이상 만났고 경선 이후에도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국정 운영하는 게 바쁜데 그냥 되겠냐? 그 예의가 아니고 그때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결국 취임 하루 전날 명 씨와 통화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취지가 해명에 제대로 반영 안 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선 당시 인연을 끄는 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섭섭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취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해명이 충실하지 못했을 뿐 잘못된 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줬느냐인데 윤 대통령은 이 의혹에 대해선 자세한 해명을 덮어두고 여론조사 해달라 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역시 명태균 씨와 연락한 건 몇 차례뿐이고 일상적인 대화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취재진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공천 관련 문자를 보낸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직전까지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독촉하는 목소리는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맨날 윤석열한테 뭐 해줘야 돼?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조사 결과를 입맛에 맞게 만든 걸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이렇게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전달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다만 명 씨나 다른 정치인들이 미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준 경우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맡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사이 대화는 문자를 주고받은 정도라고 말했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김 전 의원 공천 등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은 오늘 명태균 씨에 대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를 수많은 조력자 중에 하나라는 취지로 평가하고 또 규정했습니다. 명 씨 관련 논란은 사회부 차장과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대통령이 오늘 직접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봐야겠죠. 네,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찾을 때 화제거리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조언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그런 조언은 명 씨뿐 아니라 수백 명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조언자 중 하나라고 규정한 셈입니다. 이 연락도 경선 이후부터는 일방적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설명은 이 표현 수위는 다르지만 이 앞서서 허세라고 얘기했던 이 친윤 정치인들의 비판과 사실상 같습니다. 네. 이 명 씨가 했던 얘기들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야하게 20분의 1이 아니라 진짜 5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져갔지. 네,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의 설명만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명 씨와 어떻게 만나서 또 가까워진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7월 초에 국민의힘 관계자 소개로 처음 만났다는 게 기존의 대통령실 해명인데요. 명 씨는 6월 18일에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28일에는 이 명 씨의 전화기로 김 여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김 비대위원장의 말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궁금증은 오늘 회견에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은 김영선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됐는데도 공천 얘기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 녹취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짜깁기를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네, 대통령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31일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되자 명태균 씨는 이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잘렸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역시 짜깁기, 조작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네, 바로 또 내일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명태균 씨가. 근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더 올렸던데요. 이 게시 시점은 대통령 담화 시작 전이었습니다. 이 제 경솔한 언행 때문에 이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난 9월 19일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 이런 명 씨의 목소리가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러고 2달 만에 대통령이 사과 담화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명 씨가 일단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구명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요. 이 함 원장이 나를 미륵보살이라 부른다. 이 명 씨가 이렇게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데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저희에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명태균 씨 검찰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또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이 오늘은 헌법에 반한다며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 다시 전 정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지난 대선 후보자 땐 특검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폭로하면서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됐습니다. 특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제를 부정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했고 미국을 예로 들며 특검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수사해서 끝내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연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언급하며 미국의 특별검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다 법이 바뀌어 사법부가 특검을 임명하자 논란 끝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그 법이 이제 소멸됐습니다. 미국에서 삼권 분립 논란이 있었고 법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1988년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과도한 예산 사용 등을 이유로 의회가 법을 연장하지 않아 폐기됐고 다시 특검 임명권은 법무부로 돌아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지위도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JTBC에 미국은 법무부라는 기관과 법무부 장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은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가졌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걸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특검을 꾸려 다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처벌했는데 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원칙은 재판에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의 무혐의는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재수사로 처벌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MB 사건이 그랬습니다. BBK와 다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예.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에 특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특검 질문을 받자마자 한 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예, 하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하나씩 보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1년이 지나서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네. 고발된 지 4년이 훌쩍 지나서 겨우 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방식을 보면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 검사들이 출장을 가서 단 하루 만에 명품백과 주가 조작을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또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과정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결과도 그랬죠. 예,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또 이 검찰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그럼 윤 대통령은 이 검찰의 의혹을 잘 규명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의 설명을 좀 되짚어 보면요. 김 여사를 주식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범에게 활용당한 계좌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몰랐고 예견도 어려웠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런 검찰 수사를 놓고 의혹을 제대로 규명했다고 본 셈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은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보도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식하는 듯한 주포의 편지, 또 김 여사가 BP 패밀리였다는 주포의 진술, 그리고 주식 수익 배분 약속, 손실 보전 정황이 담긴 1차 주포의 진술이 있었고요. 또 주식 거래로 13억 원의 수익을 봤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특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도 조목조목 들던데요. 네, 가장 큰 게 든 게 우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여당이 반대했는데도 진행된 특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름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결국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지적이다, 이해충돌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이 새롭게 꺼낸 게 일사부재리 원칙과 또 인권유린 이건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든 거죠? 예, 오늘 새롭게 제시한 논리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네, 방금 윤 대통령이 제시한 이 논리대로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뒤에 진행했던 과거 특검은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은 특검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김경수 전 지사가 징역형이 확정되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위해 아예 특검을 재개하자 이런 주장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수사하자는 것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되레 특검 목소리를 더 키웠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되레 특검 목소리를 더 키웠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이야기는 법조팀 서복현 법조팀장과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은 이유, 또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한다는 관행을 11년 만에 깬 이유도 밝혔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망신 주려 해 국회에 가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 탓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의 불참은 처음입니다. 이어 지난 4일 시정연설에도 불참해 11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깨졌습니다. 초유의 국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가고 싶어도 야당 때문에 못 갔다고 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30초 사이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2012년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고 제19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국정농단 항의 피켓을 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2년 전 자신의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좋은 관행을 깼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회에 가는 건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국 정치와 비교하면서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한다. 그래서 국회에 안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반박하는 게 바로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하고도 의회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윤 대통령의 이 발언도 팩트체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소추와 특검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범죄자 취급을 하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미국 의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하지만 정작 미국 대통령들의 행보는 윤 대통령과 정반대였습니다. 무려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2달도 안 돼 하원 본회의장을 찾아 80분 동안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당시 트럼프에게 악수를 거부당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하원과 관계가 좋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습니다. 루인스키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 국면에 내몰렸을 때 상하원 합동회의를 찾아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report that America has created the longest peacetime economic expansion in our history. 탄핵에 앞장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팔짱을 낀 채 박수 없이 연설을 지켜봤지만 클린턴은 특유의 자신감에 찬 어조로 자신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번 연설을 계기로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하더라. 또 초선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하더라는 식의 평가를 들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들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 임기 전반기 내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곧바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사과로 넘어가는 듯했지만 체코원전 건설사업 계약과 4대 개혁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에 답하는 중에도 당선인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통화가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전날은 외교 특사응대만 하루 종일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의 활발한 소통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조언을 많이 했지만 생생한 여론을 들으려 바꾸지 않았고 쭉 읽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그걸 저는 여론의 한 지표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놀라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뭐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한 여권 인사는 하지 말란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 10%대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특히 보수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걸 자식을 질책하는 부모 마음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0%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7%포인트 오른 74%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68%가, 대구, 경북에서 56%가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에서도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 하락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인하고 오면은 그 혼난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11%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라고 답했고 가장 많은 29%는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연루라고 답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일단 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준비한 대로 잘 소화해냈고 답변이 안정적이고 좋았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나 여론의 반응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오늘 현장에 있었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끝내 명쾌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한 언론사가 26곳이었다는데 김태형 기자는 계속 오늘 손을 들었지만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네, 기자회견은 총 125분, 말씀하신 대로 26개 언론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손을 들긴 했지만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JTBC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오늘까지 총 4차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시간과 질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끝내 기회는 닿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친윤계와 친한계 반응이 엇갈렸다는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솔했다고 표현을 했네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득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과 당정 간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당장 발표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 윤 대통령이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거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낮 국회를 떠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지금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선 추 원내대표와는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청한 이른바 5대 쇄신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본 건데요. 한 친한계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담화였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버릴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 역시 자화자찬하거나 훈계하는 듯한 태도 등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한 평가가 나왔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나왔고요. 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인 밤 8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면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소식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호칭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곧바로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인수팀을 꾸린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곳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고요? 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택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주변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거의 대부분 차단됐고요. 경찰과 보안 인력도 전날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곳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사실상 오늘부터 정권 인수팀이 가동되는 베이스 캠프가 차려졌습니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조현동 주미대사도 어제 이곳으로 급파돼서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될지도 벌써부터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며칠 내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승리 선언을 하면서 특정 인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 he is. No, he's an amazing guy.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선 과정에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는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고요. 마코 루비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 통화도 이뤄졌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약 12분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조선업에 협력해달라면서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북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해리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리스에게 패배를 안긴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해리스의 승복 선언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6시에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 당일에는 온종일 관저에 머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하루가 지나서야 워싱턴의 하워드 대학에 등장했습니다. 조금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죠.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is not what we wanted, not what we fought for.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네, 해리스 부통령은 하지만 이 대선 캠페인을 촉발한 그 싸움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해리스가 경합주 7곳 중에 한 곳도 이기지 못했는데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까지 거의 완패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책임론이 벌써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개인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선거 운동 기간이 100일 남짓으로 좀 짧았다는 건데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일찍 물러났다면 해리스가 이겼을 것이란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해리스 후보를 역사적인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네, 김혜미 기자가 있는 곳이 최대 경합주라던 펜실베니아인데 트럼프를 선택을 했어요.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봤죠? 네, 오늘 제가 여기서 만난 미국 유권자들은 모두 놀랍지만 놀랍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슨 뜻인지 함께 보시죠. Very surprised. Actually, that's not true. Surprised, but somewhat surprised, but sad, I would think, is the takeaway. 놀랍지만 놀랍지 않았다.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뜻입니다. 해리스의 기대를 저버리고 트럼프에게 압승을 선물한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선 무엇보다 경제에 큰 점수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The fact is, Donald Trump, when he left office the last time, left us in a better economy. 미국이 내년부터 맞이할 트럼프 2기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쏟아집니다. It's an interesting time we're in, and at this point, let's just hope for the best kind of thing. Everyone is worried about different things, but it all comes together to make one big worry.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트럼프는 당선과 함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에서도 벗어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었고 재판만 4건에 달했는데 모두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당선과 함께 사법 리스크도 모두 해소될 거라고 장담해왔습니다.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실제로 미국 법무부가 이미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현지 언론은 법무부 당국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잭 스미스 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스미스 검사가 소송 기각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해임하면 그만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구속될 수 없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나오거나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이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조선업계에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조선업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인데 이렇게 트럼프의 덕을 보는 업종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도움을 요청한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관련주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미 양국이 군사 동맹인 걸 고려하면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MRO 사업에서 양국이 더 긴밀해질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실제 올해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고 한화 오션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군함 건조 능력이 거의 상실됐다 그럴까? MRO를 우리한테 맡길 수도 있다. MRO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연간. 건설업 역시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국내 건설사들에겐 기회란 겁니다. 이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가 거의 5천억 불 가까운 규모로 시장에 나올 텐데 그동안 차관도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좀 생길 거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투자 대가로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과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반도체와 2차 전지 업계는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기업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일 텐데요.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의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증액이 필요로 한다면 한국 기업의 축소도 예상이 되는 거죠. 다만 기존 정책을 180도 바꾸긴 어려운 만큼 변화의 범위와 정도가 우리 산업계를 좌지우지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병원과 약국들에 하루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을 주겠다며 연휴 때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 지원금을 받은 병원과 약국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은 지난 추석 연휴 내내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방이라고 서울 당일에 쉬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당일들이 지난 주문 열었지요.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원에는 하루 최대 100만 원, 약국은 하루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난 명절 연휴보다 더 많은 약국과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인건비도 안 나오면 사실 열어두기가 힘들잖아요. 좀 부담이 좀 덜해서 3일 연휴 동안 환자를 받은 곳은 총 7,329곳.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모두 27억 1,5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약 2달이 지나도록 단 한 곳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마냥 기다려야 될걸요. 포기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지원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합니다. 25개 자치구에 확인해보니 빨라야 이번 달 중순, 늦은 곳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긴급 예산이라 자치구마다 예산 확보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는데 범행 전 미리 써둔 유서엔 아버지에겐 미안하지 않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70대 노부부와 30대 아들, 세 가족이 살던 집입니다. 지난달 27일 어머니에게 술값을 내놓으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나흘 뒤 아들은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아들이 써둔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4장에 달하는 유서에는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술을 마시고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며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아버지에겐 미안하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2017년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A등급 가정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4달여 만에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에도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성인데 자체적으로 이 폭력이 재발하는 거 이걸 막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로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 주민들을 들이받으면서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근에서 또다시 사슴이 등장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은 성큼성큼 뛰어 도로를 건너갑니다. 여기 사슴 있어! 소방관들이 그물을 들고 달려왔지만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만나죠. 같이 있었던 남자가 또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덤벼들더라니까. 어제 새벽 사슴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은 저수지 근처에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사슴이 발견된 곳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색대가 사슴을 발견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사슴은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주변에선 여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근처엔 사슴걸로 추정되는 이런 배설물도 보이고요. 바로 옆을 보시면요. 동물 발자국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꽃사슴 수컷의 변의 크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사슴의 변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사슴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산 아래로 내려와 사람을 공격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었다 그러니까, 찔렀다 그러니까 그럼 못 다니겠다 여기, 무서워서. 수원시는 내일부터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리고 경찰과 소방은 포획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때리고 김태견 선수가 꽂아 넣는 야구.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국제대회 프리미어 10일을 앞두고 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뿌렸는데 타자의 방망이가 헛돕니다. 안타를 하나 내주고 더 냉정해집니다. 후바 타자 둘을 외야 뜬 공으로 처리하고는 숨을 돌립니다. 1년 전만 해도 청소년 대표였던 19 김태견에게는 이게 사실상 국가대표 데뷔전이었습니다. You know, the ball just had tremendous life to it, and he pitches at the top of the zone, and you know,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arms. LA 다저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미 로버츠 감독의 칭찬을 끌어냈던 김태견은 프로 첫 해 공을 찍어 누르듯 던진다는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마무리들이 모인 대표팀 불펜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았습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도영도 이제는 우리 야구의 현재를 상징합니다. 국가대표로 낯선 선수, 잘 알지 못하는 팀들과 마주합니다. 다만 한국 시리즈까지 치르고 합류한 터라
다소 주춤한 컨디션이 걱정입니다. 아직 타이밍을 조금 못 잡는 것 같아요. 워낙 잘 치는 친구니까 뭐 빨리 찾아낼 거예요. 우리 야구는 프리미어 11을 앞두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28명의 선수로 최종 명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훈련을 끝냈고 내일 대회 장소인 대만으로 떠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The only problem with him is playing for Tottenham. 드로그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이 말, 요즘 계속 곱씹게 됩니다. 영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토트넘의 입장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내년 여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안만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선수는 묵묵부답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 합의가 기본이라면 손흥민은 이 상황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1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이적료 없이 자유롭게 다른 팀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까요? 프로무대에서 24년을 달리고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시 태어나도 야구 선수가 되겠다였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한국 야구 최고의 타자들과 견주는 질문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제가 첫 번째 있는 것도 저는 좀 사실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호나 이승엽 선배님이나 대호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에 길목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동에 맞춰 날이 더 추워졌는데요. 서울은 첫 서리에 이어 오늘은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또 한 번 올가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반면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의 힘이 더 빠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주말 낮에는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 아침 저녁으로 입을 따뜻한 겉옷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아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대부분 17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